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비홍준표 측은 당 사당화 작업이 아니냐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투표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유용화 개관 해설위원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탄 전야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넥타이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예. 메고 나오셨군요. 글쎄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네요. 예. 예.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좀 잠깐 하고 전국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때 아닌 탄저균 백신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 이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가 논란이 커지자 이 허위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내놓고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프닝적 결과를 나타내는 예.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예. 그 청와대 관계자들 약 350명, 500여 명이 탄저균 백신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다른 이제 그 안에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 탄저균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예. 북한의 그 탑재 미사일에 탄저균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혹적인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북한의 위협적인 요소로 하는 거죠. 탄저균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100kg이면 100만에서 300만까지 예. 그리고 사망률도 80%가 넘는 치사율은 치사율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 생화학 무기인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이제 예방 접종용으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청와대 관계에 다 맞았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에 확인하지 않은 무확인 청와대 주장에 따른 무확인 보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이제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박수현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은 탄저균 백신 도입을 한 건 맞다. 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과거에 그 2015년도에 미군에서 그 탄저균 그 무기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배달하다가 있었죠.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예방하기 차원에서 2016년부터 해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식약처의 그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작년부터 추진한 거군요.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입을 해서 지금 국군 모병원에 보관 중에 있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는 이건 치료 목적이 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한 1000여 명의 상대를 할 수 있는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인터넷 매체가 전혀 청와대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반론권도 없이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 이렇게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네. 예. 자,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당협위원장 62명을 물갈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네.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후에 이제 62명을 이제 새로 또 선임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조직 강화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그 이제 뭐 조직 강화 특위에서 이제 또 새로운 과거로 치면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 여기를 이제 인선 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이 기구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본래 그 당헌 당규에 보면은 예. 그 조광특위, 예. 조광특위라고 하죠 줄여서 그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맡기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사무부총장, 전략기획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7명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당무감사를 했던 그분을 또 위원장으로 앉히고 또 다른 분들을 앉혀서 좀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사당화적인 성격이 좀 있다라는 게 그 또 반대 진영의 얘기기도 해서 예. 그때 김태흠 의원이 저 회의 중간에 뛰쳐나오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예. 이게 저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항상 우리가 정당 쪽에 이 취재를 많이 해보면 이렇게 뭐 법과 규정대로 돌아가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은 법보다 위에 항상 그 정치인데 예. 정말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은 나경원 얘기가 맞는데 또 그 이 여의도의 정치 그 상황을 고려를 하면은 또 홍준표 대표 이렇게 그 어떤 개혁을 위한 예. 새로운 조광특위 구성도 맞다 이렇게 돼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뭐 친박 청산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번에 이제 그 62명 중에 그 대부분의 그 친박 계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정리가 되는 와중에 새로 이제 복당파들한테 많은 그 문이 열려 있고 또 지금 62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점수가 그 아주 간당간당하게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도 홍준표 대표가 현역하고 해서 그 굉장히 그 경고를 많이 준 상태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그 복당파 뭐 여러분들이 있죠.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복당파 현역을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색깔은 보수적인 색채에다가 좀 더 개혁적인 색깔이 입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당을 지금 뭐 개혁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 여론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하는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사당화가 아니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당원 당규를 이제 위배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서 예. 실제로 과거에 친박계의 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을 이제 주요 요직에서 빼고요. 특히 예. 당협위원장까지도 이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적한 건 그거예요. 당원 당규라는 것은 정당에서 헌법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에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당원 당규 당원의 제 82조에 보면은 예. 예. 그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 전략기획 부총장하고 조직부총장을 당원직위로 한다. 이게 조강특위를 하는 건데, 예. 조강특위는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룰은 대부분 다 지켜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새누리당이라든가 뭐 민주당 할 때도 조강특위 예민한 부분이 있대. 기본 이런 룰은 지키는데 예.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이것까지도 위배했다라는 거죠. 위원장을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을 이제 시켰죠. 당무감사위원장, 실제 62명의 당협위원장을 예를 들면 뭐 자격이 없다라고 발표한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62명을 정리한 예, 그렇죠. 그분을 이제 위원장으로 앉힌 그리고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사람은 정주택 윤리위원장. 다 예. 홍준표 대표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이 전략기획 부총장이라든가 현재 조직부총장도 조강특위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예. 나경원 의원은 이거는 조강특위라는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의 공천까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는 예민하죠. 그러나 이제 홍준표 대표는 이제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죠. 그 장제원 수석 대변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외부 인사를 쓰면 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내 당원과 당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조강특위가 구성되면은 그 당무감사에서 자격을 박탈된 60명 외에도 다른 당협위원장까지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왜 62명 그러냐면은 플러스 알파로 하겠다. 예, 얼마 전 22일날 최고위원회 때 예. 그런 거를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는 현역을 의원을 우선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이 60명이 안 들어있는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당협위원장이 당무감사에서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낙제점을 안 받고 예. 이런 데까지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의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의원들이 22명입니다. 22명에게는 거의 다 당협위원장을 예. 다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그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당을 나간 분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가 지켰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또 거센 항의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를 하여튼 굉장히 밀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계와 또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실제로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조직가와등이라든가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계를 좀 만들겠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는 홍준표계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반홍 계열에 있는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강특위는 최종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뭐 마무리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근데 그대로 이제 출범하는 거죠. 예, 예. 그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당연 당규로 좀 벗어난 그런 예. 그 조강특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상 보면은 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요, 예. 부총장하고 당내 인사로 하면은 사실 그 당 대표가 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대 어느 대표도 그 조강특위 할 때 그 사무총장은 자기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총장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당 대표의 의중을 다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당협위원장 인선하는 그런 걸 뭐 제가 수많은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외부인이 하는 게 더 개혁적이고 네. 우리 앵커가 참 잘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그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 객관적으로 예. 더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추가로 그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 의원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 이번에 점수가 많이 그 커트라인 있었는데 예. 55점, 50점 예. 한 1, 2점 그 통과돼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 우리 그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 영도 같은 데도 그렇고 그 현역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되지 않은 당협위원장이 있었는데 예. 뭐 그 홍 대표 얘기한 것처럼 현역이 우선이다. 저는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원외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 선진국 정치인들 보면은 예. 오로지 그 원내 진출한 의원들만의 중심의 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라는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원내 대표 이꼴 그냥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그 원외 정치의 그 여러 가지 그 위상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당협위원장 제도도 사실은 한 10년 전에 이러고 없애자 해가 지구당위원제도 없애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또 그 권한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이 돼 있는데 예. 현역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원외 당협위원장들 참 고생하고 들판에서 외롭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섭섭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현역 우선한다는 이런 방침은 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홍표 사무총장은 이제 복당파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바른정당 그렇죠.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아마 이 반홍 계열에 있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그러면은 현 당무감사위원장을 앉힌 거는 사무총장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한 거. 그런 거는 이제 결국 조직과가 특위라는 것이 지난번 총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이 공천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이 상당히 그 총선 과정에서 상당히 그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결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공천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러한 조직과가 특위에서 지역위원장들을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이 안 되면은 당 내부의 어떤 상당히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역이 우선이다. 그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냥 관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당에도 기초가 있는 거고 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 룰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홍 대표가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의 반발은 아무래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성완종 리스크 꼬리표를 떼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전에도 뭐 비슷하게 이제 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이제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당에 해악을 끼치는 연탄가스 같은 정치인이 있다 해서 친박을 겨냥한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고요. 검찰과 이제 언론을 향해서도 상당히 날을 지으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의도된 건가요? 뭐 의도됐다기보다는 예. 제가 홍 대표라도 원래- 참 이런 얘기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뭐 한 3년 가까운 그 세월을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 공격을 받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 예.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또 공교롭게도 성완종 사건을 지휘한 사람이 이 정부의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책임을 묻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말 누명을 벗어난 데 대한 또 이렇게 잘못된 증거를 그 뒤집어 씌워서 공격한 데 대한 그 홍준표 대표의 정말 그 억울한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박에 대한 문제를 연탄가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조금은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간에 그 당이 나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보고 있는 이제 친박 세력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약해질 수밖에 그 뒤안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제 복당파 하구에서 새롭게 그 신보수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야당의 대표의 그 일성으로 읽힙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비판, 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라고 뭐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의 그 재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무수한 많은 재판 중에서 검찰이 기소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 검사들은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또 특히 이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수사가 모두 정권의 어떤 청부 수사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야권, 구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옥죄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최경환 의원도 있으면 원유철 의원, 또 이의원 의원도 있고요. 또 강원랜드 사건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다스 BBK 팀이 새로 구성돼서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홍준표 대표가 뭔가 좀 정치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셈법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운명을 가를 전당원 투표가 이제 27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일요일에 아마 이제 이번 주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저는 뭐그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면 예. 통합이 우세할 거로 나와서 예. 통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그 분당 반대 세력은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당을 떠나서 얘기를 그 앞으로의 그 행동을 모색하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호남 중진들도 그 통합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들고 일부 그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죠. 뭐 이런 분들 빼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서로의 이념적 그 색깔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예. 당장 유승민 의원이 우리는 보수인데 그 여러 그 진보적인 생각을 섞인 이런 정치인들과 넘어오면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철수 진영에서는 대표 진영에서는 개혁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지금 중재자로 나선 손학규 전 대표가 또 뭐 보수라는 얘기를 또 함부로 할 분은 아니고 해서 그 어떻게 이런 그 이념적인 색깔을 잘 그 매치를 시켜가지고 새롭게 나가냐가 저는 그 관건이라 보는데 통합만 된다면은 지금 뭐 지지율이 벌써 그 한국당을 제친 2위 정도로 나와서 50석 정도의 정당이라면은 우리 그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올 그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석수는 2위가 아니지만 그렇죠. 지지율 면에서 이제 2위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벌써 여론조사가 한 예. 뭐 20%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예. 한국당보다도 많은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예, 통합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통합이 이제 난관을 겪고 있죠. 예. 지금 이제 27일부터 이제 통합에 관련된 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일 날 그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 이 당원 투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통합 반대파는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 만약에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리고 이거 과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했을 때 무상급식 문제로 했을 때 그 당시에 25%인가 24몇 %가 나오는 바람에 실제로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물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3분의 1에 대한 룰 문제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당원 투표 부분에 있어서 맞지가 않는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합 반대파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건 당원 투표 통합이라는 문제, 합당이라는 문제, 전당대 의결 사항인데 왜 당원 투표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냐. 당원 투표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통합 문제도 걸었지만 자기 재신까지 걸었어요. 예. 그럼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잘못하면 안철수 대표를 아웃시키는 투표인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쭉 돌아봤을 때 호남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제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통합 이번 당원 투표는 상당히 통합 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파들은 이걸 계기로 해서 전당대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면 대표 당원들이라 그래서 한 예. 10,000명 정도 참여해서 하는데 예. 거기서는 아무래도 대표 당원은 호남 측 국민의당이 호남 측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당대회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은 지금 반환에 가장 선봉에 나서고 있는 이상돈 의원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반대파에서 주장하고 또 통합파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들은 이 당원 투표에서 결과가 우세하게 나오면 그걸 갖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심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최종적인 네. 그 전당대회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 그렇게까지 결과에 하겠다라는 따라서. 예.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이게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예. 사실상의 분당 과정을 예상되는데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고 또 이쪽에서 호남 중진들이라든가 이쪽 의원들은 막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예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외쳤는데 예.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줄어버리는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 시너지 효과는 반감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총선은 민의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이고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해서 33명 의원들이 나와서 만들었다가 22명 복당하고 이제 11명 남은 거거든요. 예. 이 총선 민의에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예. 당 내부의 어떤 권력 문제라든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정당인데 이걸 갑자기 통합하려면 되느냐라는 예.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정체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또 하나의 네. 시나리오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지금 39명 네. 국회의원이 있고요. 바른정당 11명. 단순 합하면 이제 50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가장 맥시멈 50이고 그보다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탈당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바른정당에서 이제 또 자유한국당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른정당은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은 한 예, 거죠. 그래서 정계 개편 얘기라는 얘기가 예. 나오는 건데 여기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김세현 의원 부산이시였고요. 그리고 이학재 의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 했던 박근혜 대표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지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지금 이제 전에는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 사람만 타켓이었는데 이제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라든가 박주선 부의장까지 그 모임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분석에 따르면 23명의 현역 의원이 호남에 있는데 약 20명 가까이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파 통합 반대파의 호남 중진과 호남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그럼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 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요. 20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 측에서는 당원 투표를 통해서 통합의 우수화가 나오면 그걸 밀고 나가서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은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주주기 때문에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어떤 그런 권력과 주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향배를 결정하지 않겠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번 주가 이제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 투수로 손학규 상임고문도 일부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뭐 이제 그 깨끗한 이미지의 원로 정치인이 이 난관을 이제 봉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주 귀국도 아주 멋지게 하셨던데 김종인 뭐 전 대표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유영하 교수님 분석은 너무 그 일반적인 그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시는 그런 걸로 제가 느껴졌는데 이거 조금 실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치부 기자들이 흔히 의석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통합은 그 의석수를 확보하긴 통합은 아닌 것 같고 지방선거를 내다본 통합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내년에 결과에 따라서 뭐 지금 여당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한국당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국민당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해보겠다는 그 정치학의 그 용어 중에 헤게모니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헤게모니를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설득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번에 돌파하겠다. 그래서 단순한 의석수 뭐 그 각오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최소한 우리는 뭐 한 30석 갖고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의석수로 보면은 뭐 형편없는 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국민의당이 그 사실 보면 안철수 당입니다. 안철수 당의 그 당원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분의 1 뭐 얘기들도 지금 그 분당 반대파들 하고 있는데 그 전체 그 당원의 의사로 보면은 그 통합의 결론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호남 중진들 이분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줬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결단을 내릴 것인가 민주당으로 합류를 할 것인지 뭐 실트라도 같이 가든가 뭐 이런 그 고민이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안철수 대표는 뭐 말 그대로 그 헤게모니를 잡고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만일에 결과가 나빠졌을 때는 본인이 각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그 단순한 의석수 통합은 아니고 그 지방선거를 겨냥한 그런 그 승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은 건 말이죠. 이게 이제 정당이라는 게 이제 이념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철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이제 뭐 중도와 보수
그 사이에서 이제 방점을 조금씩 서로 이렇게 달리 찍는 것 같거든요. 손학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중도 통합을 강조하고 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큰 예.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예. 호남 중진들 이분들이 사실 보수입니다. 보수고 그 중에서도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은 아주 이제 진보 진영으로 생각을 바꾼 분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그 진보 진영 그 호남 출신 의원들 몇 분을 빼고는 크게 통합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서도 정말 보수에 가까운 쪽은 이미 복당을 했거나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두 정당이 합쳐서 저는 두 정당은 뭐 좋아해서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롭게 한번 합쳐져 가지고 우리 정치 그 지형이 한번 또 새롭게 서로가 새로운 옷을 입고 한번 경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분석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선거연대가 아니고요. 당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당이 합쳐지면은 정강 정책도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되는 예. 거예요. 정당의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이념 방향 이 부분도 서로 간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삐그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른정당의 보수의 가치, 따뜻한 보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정체성, 뭐 지상욱 정책위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체성,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얼마 전 바른정당 의총에서 국민의당에서 중도 보수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다. 우리는 개혁적인 부분에서 연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햇볕 정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DJ 때의 햇볕 정책은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을 핵 개발을 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줬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체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민의당의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승민 대표, 바른정당의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몇몇 의원들하고는 안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3명의 박지원 의원과 3명까지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을 통해서 외연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외연이 확대가 되느냐? 뺄셈의 정치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당대회까지는 지금 3주가 남았는데 그 과정에 또 진통을 겪을 것이고 예. 그럼 지방선거는 무슨 수를 준비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바른정당과 통합이 됐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정강정책을 어떻게 정할 것이고 그러면 공천을 할 때 공천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의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또 세울 것이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굉장히 널려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과연 안철수의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력을 해결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이번 주에 지금 진행이 될 국민의당의 전당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객관 해설위원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